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저 오늘은 음모론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증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증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두가 궁금해하고 미지의 영역, 미스터리의 끝판왕, 우주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홀 우주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라는 제보를 몇 통 받았습니다. 놀랬습니다. 블랙홀은 아는데 블랙홀 우주론은 또 뭐야?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순간 머리가 좀 띵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뭔 말인지 몰라서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뭐 때문이었냐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블랙홀, 그냥 뭐 우리가 봤던 블랙홀의 모양인 것 같은데 이 블랙홀 안에가 까망이가 아니라 뭐가 막 들어있죠. 우리들이 이 블랙홀 안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많은 내용들도 보지만 그 용어 자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좀 어렵고, 과학 전문 채널에 가시면 아마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좀 쉽게 다가가 보자, 쉽게 전달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연락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은 블랙홀 우주론 그 미스터리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블랙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쉽게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블랙홀 우주론을 이해하려면 블랙홀이라는 녀석을 이해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블랙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 뭐 빛도 삼킨다던데, 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저보다도 원래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블랙홀, 그냥 엄청 무거운 거다, 무거운 게 안에 있는 거다, 빨아들인다,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다, 마치 거대한 빨대처럼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런 존재다. 자, 그리고 이 명칭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건 특이점,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가수 유나 씨의 노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블랙홀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즉, 이 선 넘어가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홀로 들어간 거고요. 끝! 그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조금 이해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영해보셨나요? 그래서 그 배수로 근처에 가까이 물이 가면은 물 쭉쭉 빨아들이는 느낌처럼 보이시죠? 가까이 들어갔을 때 그 안으로 쑥쑥 빠져들어가게 되면 끝난 겁니다. 배수구에 너무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쑥 하고 빠져들어가니까. 딱 그 경계선에 있는 지점, 거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특이점, 저거 뭔데? 그냥요, 점입니다. 점. 블랙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라고 알고 있으니 빨아들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고요. 그냥 쭉 빨아들이는 거. 꽉 압축되어 있어서 쫙쫙 빨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게 생각했을 때 블랙홀이라는 녀석은 점, 유나님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용어 설명은 됐으니까 점으로 들어가기 전,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끝났다, 뭐 요 정도. 자, 그러면 이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요. 이 블랙홀은 되게 신기합니다. 왜냐면 블랙홀의 발견 과정은요, 이론적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있어, 외계인이 있는 것 같아, 미스테리 단골 소재죠. 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증명은 안 됐습니다. 근데 블랙홀은 증명이 됐어요. 이 느낌입니다. 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가끔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 블랙홀도 처음에는 이런 주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잖아. 안 보이잖아.
증거가 없잖아. 뻥치지 마. 그러다 갑자기 나타났죠. 증거가. 자, 일단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됐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15년. 다 아실 겁니다. 단골 소재시죠. 바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표였죠. 그게 뭔데? 그냥 발표했다고요. 이걸로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1년 뒤였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야,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 지금 이겁니다. 자, 이걸 일단 배제하고 다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다가 이거 뭐야? 빛조차도 나갈 수 없는 곳이 있네? 예, 이게 블랙홀의 최초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 건데?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량이요. 여러분 몸무게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따라서 어떤 물체가 너무 크고 밀도가 너무 높으면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고 빛조차도 나올 수 없는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게 블랙홀이며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입니다. 어렵죠? 쉽게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몸무게 50kg인 사람과 몸무게 100kg인 사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휘어 들어가는 느낌이 다르죠.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팡 하고 푹 하고 주변들이 꼬여 들어가는 과정은 분명 다릅니다. 50kg가 들어갔을 때와 100kg, 150kg가 들어갔을 때는 그 부피가 완전히 달라지죠. 주변의 파동들도 완전히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체가 크면 클수록 그 주변 분들이 다 뒤틀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점 기억하시나요? 아주 셉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꽈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빨아들인다. 꽈버린다. 이게 블랙홀의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힘이 센 걸 찾아봤더니 주변이 꼬이는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 자, 이 내용은요.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모든 학자들은요. 그거 뭐 어쩌라고. 너 하늘 보면 그거 보여? 안 되죠. 당시에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 확인된 건 없으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요. 바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상 블랙홀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블랙홀이라는 건 귀신처럼 등장했고 그냥 계산해보니까 이럴 수 있어 정도로 했지 눈으로 본 적은 아무도 없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물리적 개념이 도입된 게 1930년부터 60년대였습니다. 30년대 인도 물리학자였던 찬드라세카르 씨는요. 그때 당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태양이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되죠? 블랙홀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걸 찾으신 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별이 어떤 일정 질량을 넘으면 수축하고 꽉 뭉치면서 블랙홀이 탄생된다. 그 얘기를 그때 하신 겁니다. 1930년대에요. 발전 과정인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다가 아니야. 별이 꽝 하고 수축되면 나중에 죽을 때 수축이 되면 그 주변이 블랙홀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태양도 그렇게 될 거다. 뭐 주변이 블랙홀이 되고 빨아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39년 뭐 다 아실 겁니다. 오펜하이머시죠. 오펜하이머 등이요. 중력이 깨지는 과정에서 블랙홀 같은 천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냥 이론적, 수학적 계산으로만 얘기했다가 이제는 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과학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이상한 천체들이 관측되기 시작했죠. 바로 1964년입니다. 사이프러스 X1이라고 불리는 천체에서요.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관측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물체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어떤 물체가 막 뭔가 뿜어내는, X선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야? 그동안 본 적이 없던 건데. 점이 있다고요.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때 떠올랐던 이론이 있죠.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오펜하이머까지 왔던 그 이론들, 블랙홀.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났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느낌이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서 물체가 떠있다. 문이 갑자기 열린다. 이거 우리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부르죠. 미스테리에 자주 나오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연구해봐야 돼. 왜냐면 천체가 보이니까. 쟤 도대체 뭐지? 우리가 알던 천체랑 다른데? 저게 무엇인지를 연구해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수학적 이론, 그리고 물리적인 이론, 그리고 이제는 증거의 대상, 이걸 연구해보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요.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2019년 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이미지가 공개됩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라 부르는 EHT팀이 M87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전부 연결해 간접 촬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상 속 모습이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스텔라에서도 상상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만들어서 영화에 나왔는데요. 같습니다. 진짜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수학적 이론에서, 물리적 이론에서 그게 결국에는 눈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귀신이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은데 하다 진짜 증명돼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블랙홀은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천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블랙홀의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면 한 가지는 좀 얘기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궁금했던 부분인데 블랙홀의 궁금증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아니, 빛은 엄청 빠른데 왜 블랙홀에서는 탈출을 못할까? 항상 전제 조건을 그렇게 깔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부분.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까 블랙홀이 엄청 그 점이 힘이 세다 그랬죠. 다 빨아들이는 힘이 세서 주변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요. 막 이상하게 휘어지죠. 다시 얘기하면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길이 바뀝니다. 이 말 이해하시나요? 길이 바뀐 겁니다. 빨아들이는 힘이 세서 빛도 못 나간다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시공간이 다 엉켜서 밑으로 들어와 있죠. 어떻게 빛이 나가려고 해도요, 직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긴 직진으로 갑니다. 빛은 직진으로 갔는데 길이 휘어져 있어요. 그렇게 길이 휘어져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죠? 점으로요. 어떻게 가도 다시 점으로요. 이쪽으로 가도 점으로요. 어디로 가든 다 점 쪽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가운데가 있는 게 지구가 아니라 블랙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 맨 밑에 있는 점이요. 어떤 물체든 나가려고 해도요, 빛보다 빠른 물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나가려고 해도 공간이 휘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이 있죠. 아주 밀집돼서 막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 자체 때문에 여러분도 그 안에 있죠. 밖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빛보다 혹은 빛만큼 빠르니까 난 이 힘을 이길 수 있어 하고 억지로 하고 나가봐요. 나가서 걷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 집 앞이에요. 여러분 방 앞입니다. 왜? 그 힘이 너무 세니까 여러분의 집 밖에 있는 길까지도 전부 다 휘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직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조차도 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시간과 공간을 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무섭죠?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게 바로 이 블랙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빛보다 빠른 물질 혹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인정.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빛이 나갈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휘어져 있으니까요. 어디로? 점으로.
시공간이 다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든 나갈 수 없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또 쉽게 설명해 주신 저희 도움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트램펄린을 생각해보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트램펄린이 평평하죠. 여기에 여러분이 볼링공 같은 걸 굴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램펄린 안에 중심부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운 게 쫙 내려가고 있다고 치면 전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죠. 빙글빙글빙글빙글. 마치 소용돌이처럼 쭈르르르 이렇게 돌아가죠. 이 느낌인 겁니다. 역으로 나오려고 해도요. 그 경로 자체 반대로 올라올 수가 없이 다시 돌아서 끄트머리로 돌아온다는 느낌. 이래서 어떤 것도 탈출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블랙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떨까요?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빛보다 빠르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물어본 분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빛보다 빠른 게 발견됐을 때 블랙홀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은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요. 시공간을 뚫어야 됩니다. 이게 빛보다 빠르다고 팍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또 뒤틀려 있는 그 공간에서도 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설명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부분들, 그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힘이 너무 세니까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그 안에는 엄청나게 센 힘이 있습니다.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다고 표현드렸죠. 이 말 이해했으면 이제 이 그림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블랙홀 사진 잘 보시면 위아래에 둥근 게 있죠. 근데 위쪽 거 보시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듯한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그냥 무슨 토성처럼 생긴 모습이 아니고요. 슥 연결되는 느낌처럼 보이시죠? 다시 보셔도 똑같습니다. 시공간이 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틀린 거 말고요. 힘이 엄청 세서 잡아당긴 거 말고 평평해졌다. 그러면 저 녀석이 일자로 보이실 겁니다. 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블랙홀은 점이 있고요. 지평선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 위에도 동그랗고 아래도 동그랗게 보이는 이유가요. 시공간이 뒤틀려서요.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왜곡돼서 보이는 착시현상인 겁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유요. 따라서 위에 있는 반원, 밑에 있는 반원은 착시입니다. 시공간이 뒤틀려 있다라는 뜻이죠. 정말 중심부에 센 특이점, 점이 있고 얘가 진짜 힘이 세서 다 빨아들이는데 주변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선만큼 해서 돌고 있죠.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전부 왜곡되면서 우리한테는 그게 투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의 구체, 이런 느낌의 천체가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유나님의 노래죠.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다. 끝난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죠. 왜요?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하니까? 한 곳. 중심부. 특이점. 우리가 빛보다 빠르다고 해도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건데요? 우리가 움직여도 길은 다 한쪽으로만 정해질 거니까.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유나님의 노래 가사도 좀 떠오르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관측하는 블랙홀의 겉면입니다. 맞죠? 블랙홀의 껍데기면.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검해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블랙홀의 심장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에서는요. 그 지평선까지, 사건의 지평선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특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다가 머리가 깨질 뻔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충돌이 있어서 다른 걸로 가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컨텐츠의 주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패스할게요. 그냥 어렵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블랙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낸 그 시간적인 100년의 시간들, 그리고 블랙홀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대충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물론 이론적이지만 이 안에 어떤 상태인지, 주변이 어떤 느낌인 건지, 왜 저게 휘어 보이는지, 이 주변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구나, 시공간이 다 틀어져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제가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했죠. 이 미스테리가. 이제 그러면 블랙홀을 설명했으니 우주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론 별거 없습니다. 이거 좀 나이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우주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수히 밀도가 컸고 굉장히 작은 한 점이 있었습니다. 빵! 그렇게 우주가 탄생했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그 뒤에 과학은 늘 발전하죠. 예외, 예외, 예외. 무언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리고 뭐 퀘이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정상 우주론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안 맞아. 새로운 것들이 관측돼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죠. 바로 빅뱅입니다. 그 GD님 사랑합니다. 빅뱅 우주론. 이거 많이 배워오셨죠?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로 넘어옵니다. 왜냐면 빅뱅 우주론이 대부분의 지금 우주 현상들을 다 설명하니까. 그래서 정상 우주론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맞다. 이 얘기를 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게 현재 정설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빅뱅 이론. 우주를 전부 다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다. B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주에 현재까지 인간이 밝혀낸 우주에 대한 과정들,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빅뱅입니다. 빅뱅 우주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앞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빅뱅 우주론은 다시 정상 우주론처럼 뒷전이 되는 겁니다. 과학책에 나오겠죠. 과거에는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빅뱅 우주론이 나왔죠. 이러다가 뭐 닥터 김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뭐 김원 우주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리겠죠. 이런 느낌처럼 과학은 발전한다라는 과정이고, 빅뱅 우주론은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100% 무조건 맞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아직 빅뱅 우주론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존재한다. 즉 일부 허점이 보인다 라는 내용이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학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역할인 겁니다.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나옵니다. 블랙홀 설명했고요. 우주론 얘기했죠.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타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한 거야. 뭐냐면 블랙홀 있잖아. 그리고 우주도 있잖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우주가 하나의 블랙홀에 불과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린 밖을 볼 수가 없다 라는 새로운 가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블랙홀 우주론에 왔습니다. 블랙홀 설명했고 우주론 설명했고 이유가 다 이해가 되셨죠?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도. 이걸 다 가지고 이제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우주 주소가 블랙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랙홀에 우리의 은하에, 우리 은하계, 태양계, 지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이론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홀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온 건 확인해보니 1970년대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블랙홀이라는 개념 자체, 우주 전체 안에 블랙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나 블랙홀이 더 큰 우주에 대한 존재 개념을 설명한다, 되게 어려운 말들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그 반지름 공식인데요. 너무 어렵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 RS에서 C제곱분의 2GM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뭘 하나 알게 된 거냐면요. 계산을 해본 겁니다. 반지름 같은 걸 계산해 본 건데 여기에 현대 과학이 확인한
우주 평균 밀도 있죠. 지금 지구에서 바라보는 우주 평균 밀도. 그걸 갖고 있죠. 계산해서 이미. 있습니다. 평균 밀도가. 그리고요. 우주 정도의 크기를 가진 블랙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정도 크기요. 우주 정도 크기를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를 계산해 봤는데요.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 있죠.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다 우주인 줄 알았죠.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밀도랑 이 안에서의 계산법이랑 같게 나온 거예요. 물론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우주에서 10배라고 하면 사실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이 왜 이렇게 근사값으로 나오지라는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즉 우리가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고 계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블랙홀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전체 밀도랑 우주 크기의 질량에 대한 부분이랑 다시 검색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서 조회해봤더니 같더라. 거의 유사하더라. 이렇게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블랙홀 안쪽에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공간이 틀어져 있어서 다 막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빨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나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그 안쪽의 일부 부분은요. 완전히 아직 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휘는 힘들이 중심부에 몰리면 몰릴수록 훨씬 심할 겁니다. 세겠죠. 근데 사건의 지평선 살짝 넘어간 그 언저리 어딘가 그쪽 안에 존재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지 않은 평탄한 지역이 존재할 것이다. 즉 우리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라는 표현이 그 점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의 지평선 안쪽 어딘가에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론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블랙홀 우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무슨 논문 발표였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에 있는 그 제임스 웹이 촬영하고 있잖아요. 은하들을 체크해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하의 모양 상상이 되시나요? 뭐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나팔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처럼. 그 나팔 모양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뭐 타원 형태로 있는 은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서 뭐가 확인됐냐면 그 수많은 은하들 중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 도는 방향이 다른 은하죠.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반반이다. 그냥 우주가 팡 하면서 빅뱅 이론처럼 쭉 퍼진 거니까 사실상 은하들이 돌아가는 비율은 5대5에 수렴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이번 발표가 나온 게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은하가 더 많다예요. 뭐 비율로는 약 60% 이상, 약 70%에 근접하게 시계 방향성의 은하들이 더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놓고 얘기해보면 한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다. 한 방향으로 돌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돈다면 왜 이래?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바깥이 아니라 진짜 그 안쪽인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자,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반박에 대한 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맞는 정설이 된다면 뭐보다 정확해야 되죠? 빅뱅 우주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우주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은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블랙홀 우주론으로 우리의 주소는 블랙홀로 바뀌겠죠. 이게 정설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대 우주의 모든 모습들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오차 범위를 따졌을 때 오차가 제일 적은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만큼의 편차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약 4%의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4%의 편차가 있는 게 블랙홀 우주론이고요. 다른 문제죠. 더 정확한 건 빅뱅이기 때문에 이 블랙홀 우주론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블랙홀 우주론을 믿는 학자들은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3차원이 아니야. 우주는 4차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4차원에 존재하는 별의 잔해 속에 블랙홀이 있는 거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요, 블랙홀 안에 우리가 있고, 또 다른 우주에 또 다른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 안에도 또 다른 생명체가 있고요. 뭐 다중우주론 같죠?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간다? 만날 수 없죠. 왜? 블랙홀 안에 다른 영역이 존재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아예 다 다른 겁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외계인을 못 만나는 이유도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부에선 못 들어오니까. 뭐 그런 뜻일 수 있겠죠. 내부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처럼요. 물론 이 이론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블랙홀이 우주론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흥미롭고 창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수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던 점. 우주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새로운 내용들을 보완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말이죠. 블랙홀 우주론이 잘못됐어, 이상해, 이거 무슨 사이비 같아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블랙홀 우주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우주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빅뱅의 우주론을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한계는 분명합니다. 직접 볼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빅뱅 이론이 훨씬 더 설명이 잘 된다는 부분, 예상과 예측이 어려운 게 바로 블랙홀 우주론. 네,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공간이 틀어져 있다 보니 블랙홀 우주론이라면. 그리고 실험 자체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블랙홀을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불가능의 영역이 많다 보니 아직은 애매하다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블랙홀 어땠나요? 처음엔 다 무시했던 수학적 이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때는 빅뱅 이론 뭐 그딴 거 없었죠. 정상 우주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으로 변화했죠. 지금 이 내용도요, 무조건 비판할 내용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분들께서도 연구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도 연구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 우주의 법칙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조그마한 것들, 편차가 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무언가를 또 알아낼 수도 있죠. 블랙홀을 연구하다 말이죠. 따라서 이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오늘은 음모론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걸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 과학이 발전해온 과정에 있어서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합니다. 현대에서는 당연히 빅뱅 우주론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블랙홀 우주론은 어떤 느낌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건의 지평선 그 안쪽 어딘가에 있는 블랙홀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앞으로?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냥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뭐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채널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미스테리 영역에답게 좀 쉽게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과학적인 전문 용어들은 거의 다 뺐어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여쭤보고 답변은 들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라는 영역이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좀 용기를 내서 사실 좀 도전을 해봤던 파트였었는데 개인적으로 블랙홀이라는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확인해보면서 좀 많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인간의 상상력은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쇼크했거든요. 내가 블랙홀 속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블랙홀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고도 보다니까 블랙홀이 뭔지, 어떤 구조인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아, 빛을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구나.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탈출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뭐였는지, 막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전문적이진 않지만 알아가면서, 모든 분야들이 다 그렇지만
진짜 이 우주의 영역을 연구하시고 전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던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 자연의 법칙엔 그냥 생기는 건 없다. 전 이게 되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칙과 규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존재하더라.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고 세상이고 우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내일 일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서 기회가 돼서 또 전문적인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오늘은 블랙홀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